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 세미나를 조직하신 노명한 교수님, 최효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한혜종 영상이론가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미지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고려 사람들의 고려국자의 영상 경물을 찾아 그것을 바탕으로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라는 어, 아카이브 다큐를 만든 바 있고요. 지금은 이제 행성의 아키비스트가 등장하는 세상 끝 안하객장이라는 SF 영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박상의 백남준 아트센터 학예연구사님이 해주시고 이어 제머나이 소프트 대표이사이시며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학과 겸임 교수이신 강진욱 선생님,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이신 이지희 선생님, 한국비디오아트 아카이브 더 스트림 디렉터이신 정세라 선생님, 그리고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의 조선영 교수님, 이 네 분의 선생님들이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박상혜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상혜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화면을 좀 공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남준 아트센터 아키비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상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실까요? 네,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백남준아센터 비디오 아카이브가 지금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라는 사례를 가지고 영상 아카이브의 서비스와 그리고 영상 아카이브의 활용의 확장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일단 네.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는 뭐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저희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항공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트센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가 백남준의 이름을 딴 미술관입니다. 백남준은 뭐 흔히들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를 처음에 이제 실험적으로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대미술계에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모를, 예술가로 국한되지 않은 여러 가지 면모를 보였던 작가가 백남준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트센터는 2002년에, 백남준 선생님 작고하시기 전에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2002년에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작성을 하시고, 경기도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 본인에 따른 이름을 미술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저희가 200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의 미션은 백남준 작가가 직접 명명한 대로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백남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증진이라는 과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미디어 아트 전문 공공미술관으로서 최신의 미디어 아트,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까지 포괄하면서 실험적 예술 활동, 창의적 학술 활동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관 이후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이제 미술관 프랙티스로서 전시, 그다음에 백남준 아트센터 국제예술상, 교육, 이벤트, 소장급 수집과 연구, 학술 출판, 그리고 아카이브 연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에서는 뭐 전 세계 유일하게 백남준의 작품을 연중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항상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제전으로 해서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조금 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저희가 1층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서는 동신의 미술 작가 미디어 아트 기획전 그리고 백남준 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1984년 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었던 것이 올해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4년 백남준 아트센터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 기념전을 1층과 2층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간 되시면은 한 번씩 꼭 들러서 전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는 2004년에 백남준 작가로부터 직접 구매를 한 아카이브 컬렉션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또 백남준의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이고, 백남준이 비디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소장하고 활용했던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 컬렉션입니다. 전체 2285개의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랑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이 스튜디오에서 비디오 아카이브를 이제 구매를 할 때 저희는 이제 포괄적인 활용권을 확보를 한 상태로 이제 구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2000년 85개 아이템 중에서 유메틱이라는 1980년대 방송국에서 가장 많이 쓰였었던 포맷 테이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VHS나 베타캠 그리고 테이프 형태가 아닌 비디오 테이프인데 오픈릴 형태로 있는 1인치와 하프인치 오픈릴 그리고 일부 필름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작업을 증거할 수 있는 아카이브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백남준의 작품 영상들, 이제 싱글 채널이라고 분류되는 영상들, 다양한 편집 에디션과 편집 클립까지 포함하는 작품들이 다수 아카이브 컬렉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동료 작가들의 비디오 작품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조각이나 설치의 소스 영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소스 영상과 그다음 싱글 채널 비디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촬영이나 아니면은 편집 소스로 사용했던 후티지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품과 관련된 기록 영상들 이외에도 저희가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은 백남준이 이제 주변을 직접 촬영한 기록 영상이라던가 백남준이 참여했던 전시의 기록 영상 혹은 전시 오프닝 영상 그리고 백남준이 참여했던 혹은 촬영했던 아티스트 토크 영상들 그리고 퍼포먼스 관련해서 리허설이나 아니면은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찍은 기록 영상들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디오 아카이브에서는 방송 영상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남준이 직접 출연했던 뉴스를 녹화했다거나 아니면은 방송 다큐멘터리, 백남준을 중심으로 제작한 방송 다큐멘터리의 방송본이 녹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지점인데 이것도 이제 상업 광고들도 녹화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80년대 저희가 이제 비디오 아카이브를 그 미디어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이제 작품의 연대들을 주로 보게 된다면은 초기 60년대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가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뭐 80년대 광고들도 많이 다수 녹화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왼쪽에서 보는 게 이제 저희 비디오 아카이브의 수장고, 볼트라고 볼 수 있는 비디오 아카이브실에 비디오가 지금 꽂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 원본 테이프들은 대부분 마그네틱 테이프들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의 이제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존이라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원본을 보존하기도 하지만은 장기 보존 전략으로 저희가 이 아날로그 포맷의 테이프에 있는 영상 컨텐츠 신호들을 디지털 포맷의 베타 테이프로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100%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테이프 내용들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매할 때 받았던 인벤토리 그리고 테이프 겉면에 있는 정보들 요 세 개가 다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카이브 보존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컨텐츠 메타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 메타를 작성해서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존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베타 형태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기는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활용과 그리고 테이프 포맷보다는 디지털 파일 포맷으로도 보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2003년부터 저희가 이제 2004년에 구매를 하고 2006년부터 이제 저희가 아트센터 개관하기 전에
이제 추진팀 시절부터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한 1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완료를 했고, 그리고 2019년에 저희가 19년 아니네요. 22년부터 20년, 21년 요 두 해에 걸쳐서 저희가 디지털 파일링, 그래서 MKV 포맷으로 보존용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는 디지타이제이션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디오 아카이브는 지금 뭐 약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카이브 컬렉션엔 작품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저희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 기록물이라고 아카이브라는 정의를 오늘은 좀 적용을 해서 이 아카이브, 영상 미디어아트 아카이브가 가지는 기록물로서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디오 아카이브는 일단 여러분 여기 정사연 선생님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미디어 아트 아카이브, 비디오 아카이브라고 이제 범주화된 것들에는 수집 대상이 기록물도 포함이 되지만은 작품도 다수 포함되는 그러한 정의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품과 기록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저희는 작가 스튜디오에서 출처를 하나로 통일된 상태로 저희가 바로 이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 기록물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아카이브로 전체를, 기록물로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비디오 아카이브가 기록물 컬렉션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차별성, 차별점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작품과 좀 차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사례들, 그 이제 백업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되짚어 본다라고 한다면 저희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싱글 채널 작품 비디오들은 이제 작가가 공표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유통이 되는 대여가 되는 백남준 작가의 공식 비디오 대여 권한은 미국에 있는 EAI라는 네,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여권은 포함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3자 대여는 불가능한 컬렉션이고요. 그런 그 디스트리뷰션 버전과는 조금 다른 편집이나 아니면 듀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다른 앞뒤에 이제 붙어 있는 다른 내용들이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에디션이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저희 아카이브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백남준 작가가 작품으로 공표하기 전에 어떠한 과정의 편집이나 아니면 어떠한 작업 순서, 작업자로서의 고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싱글 채널 연관 에디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적 가치로 다시 얘기를 드린다면 저희가 방송으로 백 작가님의 작품이 싱글 채널 비디오에 이제 방송으로도 방송국 시스템을 통해서 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PBS 공영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으로 송출된 기록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방송으로 송출된 작품의 뭐 방송 시간, 에어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그 방송 필름들 이용해서 본다면 맨 처음에 방송 슬레이트라고 하죠. 그 슬레이트에 이제 방송 시간 그리고 이것이 뭐 첫 번째 테이크인지 뭐 몇 번째 테이크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나 정보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 배급되고 있는 싱글 채널 비디오랑은 조금 다른, 조금 더 풍부한 정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좀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수집 기록들과 똑같이 저희는 이제 원지수와 출처에 이제 저희 그 아카이브 컬렉션의 특징으로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백남준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사용을 했었던 당시에 이제 작가는 비디오 아카이브라고 부르지 않고 비디오 라이브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라이브러리 일체를 저희가 2285개 테이프를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 이때 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2285개 테이프들이 다 의미 있는 컨텐츠들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여러 번 테이프가 녹화가 덧대진, 그래서 중간중간 맥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테이프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의 빈 것에 가까운 노이즈만 있는 테이프들도 있기도 하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출처 보전이라고 해서
원본 출처에서 가지고 왔었던 테이프 전체를 저희가 컬렉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질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요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앞부분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하얀색으로 붙어 있는 이런 테이프들이 테이프 번호들이 있어요. 이 테이프 번호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비디오 라이브러리라고 불렸던 백남준의 이제 뉴욕의 스튜디오 중에 하나였던 멀서 스트리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백남준이 직접 보관하고 활용했었던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이제 붙어져 있던 비디오 원래 번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부착된 원래 비디오 번호와 배열 순서를 유지를 하는 그런 관리 방법을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2004년에 구매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 작가가 관리하고 있던 비디오 라이브러리 전체를 저희한테만 이제 판매를 한 그런 거라서 되게 유일성과 원본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대여와 판매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활용 범위에 작가 동의를 받아온 그런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2022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토론 이따가 참여해 주실 강진욱 교수님이 운영하고 계신 제머나이 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22년은 백남준 선생이 이제 탄생 9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에 열심히 사이트를 만들어서 2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도메인은 여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njpvideo.ggcf.kr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언제든 백남준 작가의 영상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서재라는 이름을 이제 명칭을 지을 때 도대체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서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사람의 서재를 본다면 이 서재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사람의 약간 생각의 범위 아니면은 그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자료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그 한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도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영어로는 비디오 스터디라는 말을 써서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백남준 비디오 서재에서는 백남준 비디오 아카이브에 포함되어 있는 비디오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과 아카이브 이미지, 연구 논문들을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는 구경으로 모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웹에서 무료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뉴얼을 조금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와 아카이브와 소장품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도 안내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상단에 들어가면은 이제 서재의 소개에서 어떻게 이제 이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비디오는 백남준 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영상 기록으로 작업과 방송과 기록으로 또 하위 분류가 세 가지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작업은 백남준의 싱글 채널 비디오 작품 그리고 비디오 조각이나 설치의 소스 영상으로 구성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채널이나 아니면 소스 영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에디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은 방송국 플랫폼을 통해 송출된 영상 기록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나 뉴스 녹화, 그 다음에 인터뷰 녹화, 비디오 아트 프로그램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으로 분류되는 영상들은 백남준과 이제 지인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기록으로 전시 오프닝이나 인터뷰나 여행 기록이나 작품 설치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큰 메뉴가 이제 알카이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알카이브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수집하고 소장하고 있는 그런 원자료 컬렉션들의 디지털 이미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으로 분류되는 백남준 아트센터 소장 원자력 컬렉션들의 디지털 이미지들, 문서와 사진이나 도면들이 있고요. 백남준 아트센터로 분류되는 전시 기록 이미지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카이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연구라는 하위 분류가 있는데, 이 연구 하위 분류에서는 아트센터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연례 학술 심포지움을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5번, 그리고 올해 이제 2024년에 백남준의 선물이라는 브랜딩으로 저희가 학술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16번째 백남준의 선물이 7월에 열릴 예정인데, 그 백남준의 선물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세상에 내어놓았던 여러 가지의 연구 글들이 아카이브의 연구 밑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큰 분류가 소장품인데요. 이 소장품은 백남준 여기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비디오와 연결되어 있는 아트센터 소장품의 디지털 이미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백남준 아트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백남준 아트센터의 비디오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비디오를 중심으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아카이브, 연구 글, 그리고 작품 이미지들이 연동돼서 보여지는 그런 서비스 사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서재의 기본 기능은 영상 스트리밍 기능, 그 다음에 자막,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페이지, 그 다음에 비디오 클러스터링, 키워드 검색, 연관 비디오와 아카이브 소장품, 연구 간의 연결성, 그리고 PIP 기능 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트센터 지금 요게 이제 메인 이미지고요. 스크롤 다운을 하시면은 서비스되고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이 메인 페이지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어, 이 비디오 서재를 온라인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방점을 뒀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메뉴는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백남준의 이름만 듣고 아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가 뭔지, 미디어 아트가 뭔지, 뭐 현대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들어와서도 쉽게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요거 두 가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뉴가 생각보다 연구자들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 대중들 중심으로 이제 생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저희가 특정한 키워드 검색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 자체도 랜덤으로 일단 나열되게 조금 더 흥미롭게 비디오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매번 들어가서 보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아래 보이는 이 썸네일 이미지들이 매일매일 바뀌도록 매번 새로 고침하실 때마다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 후에 이제 영상을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메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요 웹부분에 요 부분에 나오는 이미지가 이제 스트리밍 이거는 서비스 이미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막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스크립트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국문, 영문 그리고 원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비디오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백남준 작가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독일으로 이제 유학으로 이주를 했고,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서 독일을 갔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언어가 네 가지. 한국어, 일어, 영어, 독어. 그리고 뭐 일부 프랑스어를 쓰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네 가지 언어를 굉장히 자유롭게 구사를 하셨던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고 그리고 백남준 작가를 집중 조명했던 방송국들은 거의 전 세계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언어들이 저희가 뭐 한국어나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어, 독어, 뭐 불어 여러 가지의 언어들로 그리고 스페인어도 있고요. 그래서 백남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방송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막을 얹을 때 어떤 서비스를 얹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원어라는 메뉴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언어도 자막으로 보실 수가 있고 한국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자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비디오가 지금 한 400건 조금 넘는데
비디오 전체에 자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 지금 자막이 되어 있고 자막 서비스는 계속해서 보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나의 비디오라는 두 번째 이제 메뉴는 여기서 이제 비디오 공유나 추가 이렇게 해서 공유는 이제 딴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추가를 누르시면 내 비디오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해시태그 클러스터링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획자의 관점을 좀 넣어서 비디오 서재에서 백남준의 이 비디오 영상들을 조금 이렇게 그룹화, 클러스터링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가 제공하고자 하는 키워드보다는 조금 더 주제에 가까운 면들을 편집자가, 기획자가 백남준의 글에서 직접 인용한 어구를 통해서 저희가 14개의 해시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용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연관 비디오들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해시태그랑 관련돼서 이게 비디오들이 관련되어 있는 비디오들이 랜덤으로 또 이렇게 쭉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남준이 직접 글이나 아니면 인터뷰에서 말을 했었던 글 중에 저희가 비디오를 좀 많이 잘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14개의 주제, 문구, 주제구, 여기서 이제 예술가의 역할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4개를 뽑았고요. 그 비디오마다 이제 비디오에 메타를 붙일 때 저희가 해시태그를 디폴트 메타로 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은 아까 보셨었던 세 개의 커다란 이제 카테고리죠. 그래서 비디오, 아카이브 소장품, 연구.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지금 보시고 있는 요 비디오가 이제 저희가 스크롤 다운을 하게 되면은 요새 OTT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신 것처럼 PIP 형태로 여기 보여지게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 요 관련 아이템들은 저희가 업로드를 할 때 연계 키워드를 통해서 여기에서 같이 뿌려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보실 수 있는 그 페이지고요. 마이 페이지에서는 이어보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클릭했었던 비디오들을 이렇게 다 이어볼 수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 나의 비디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비디오 목록은 저희가 비디오 서재에서 다 랜덤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연구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비디오를 찾아서 볼 수 있는 목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좀 생겨서 여기가 전체 비디오 목록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전체 비디오 목록은 비디오 번호, 오리지널 번호별, 그 다음에 비디오 제목, 표제별, 그 다음에 생성되어 있는 연도별, 그리고 연관 싱글 채널별로 다시 한번 솔트아웃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해놓고 여기 스크립트를 누르시면은 여기 해당하는 영어 스크립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보실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메타데이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디오의 메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 필름을 이제 서술하는 기술하는 거기서 이제 많이 따가지고 와서 영상 메타 기술 표준에서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이제 메타를 보게 되면은 포맷, 파일 생성일, 파일 용량, 해상도 등의 기술적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메타들이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비디오 이제 관리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번호 여기 지금 화면이 조금 가려서 안 보이시겠죠? 여기 맨 위에 있는 132-01 요게 이제 비디오 번호입니다. 이 채팅으로 가려서 잘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이제 각 비디오별로 원 테이프에 붙어 있는 비디오의 원질서 번호가 여기 이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 관리를 할 때는 이 비디오 번호로 액세스를 주로 많이 합니다. 키워드 검색을 해서. 그래서 이 서비스되고 있는 비디오 서재에서의 영상 클립들도 이게 원래 비디오 번호들이 다 하나씩 부여가 원래 비디오 번호들을 다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작가, 연도, 시간, 그 다음에 컬러 정보, 음향 정보, 그 다음 작품 해제 정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콘텐츠 메타에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에디션 버전, 언어, 그 다음에 연관 싱글 채널, 연관 이벤트. 이벤트가 이제
하나의 싱글 채널이랑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싱글 채널 타이틀이 여기가 리던던트로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퍼포먼스다라고 하면은 연관 이벤트가 이제 퍼포먼스 제목 혹은 전시 제목 그리고 연관 이벤트 일시 해서 이 퍼포먼스나 전시가 일어났었던 혹은 이 싱글 채널 비디오가 발표되었던 이 연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공연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랑 연관이 있어서 방송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 데이터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필드 값을 이제 여기 데이터가 아니라 요 각각의 필드들은 아트센터가 소장품이랑 아카이브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타필드랑 동일한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호환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메타를 점거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표준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제목들일 수도 있지만은 저희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값과 동일한 그런 필드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 언어들이 이제 되게 여러분들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보셨으면 많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컨트롤드 보캐뷸러리라고 해갖고 통제어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백남준 작가의 작품 그리고 예술로 이제 저희가 한정되어 있는 컬렉션과 아카이브를 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통제 어휘들을 조금 더 정의를 해서 내부에서 공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벌 빠르제를 파르제로 표기를 한다든지 뭐 빠르제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남종 같은 경우는 이 형과 이름을 붙여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서 이제 용어집을 정리를 해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비디오 서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해시태그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비디오의 주제나 내용에 근거를 해서 백남준이 직접 이야기를 했던 인용구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해시태그 클러스터링 기능을 여기서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의 비디오 같은 경우는 마이 페이지에서 이제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인다면 지금 현재 이제 구현은 안 돼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조금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이용자들의 나의 비디오 쌓이는 형태를 저희가 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천 비디오 기능도 여기가 저희가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카이브 이미지의 이제 기본 메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저희 소장품과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컨텐츠 메타와 거의 동일한 메타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요 아카이브 아이템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 작가, 연도, 크기, 원본, 저작권, 연관 이벤트 장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아카이브를 클릭을 해도 이것과 관련돼서 동일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비디오나 아카이브 소장품 연구들이 추가로 하단부에 제시가 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트센터라는 하단부에 있는 저희 전시 기록 사진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전시 제목, 전시 연도, 뭐 이런 전시 기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오고 전시 해제가 동시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비디오와 그다음 아카이브 수장품, 연구까지 연결되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소장품 이미지고요. 그래서 소장품도 역시 소장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메타들을 그대로 끌어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소장품 해제 정보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관된 동일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검색, 아카이브 소장품, 그리고 연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연구, 아카이브의 하단 메뉴 중에 하나의 연구에 이제 그 해당하는 아이템 화면이고요. 연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PDF를 보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PDF, 그러니까 연구 글의 타이틀, 연도, 출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서지 정보 형태로 해서 요 서지 정보를 전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라는 게 사실 여러분 온라인 서비스를 잘 찾아보시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전송권, 그러니까 법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법적 활용을 가능한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을 했고, 미디어아트 아카이브를 온라인 서비스 할 때 있어서의 대전제는 아무래도 활용권의 확보, 전송권, 온라인 전송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동의를 얻은 이제 아카이브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라고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요한 5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원본성, 유일성이라고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의 온라인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신뢰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이제 원본 컬렉션의 맥락을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서재의 경우는 비디오 서재에서 서비스되는 영상은 출처는 비디오 아카이브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영상들만 비디오 서재에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원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오더라고 볼 수 있는 원래 비디오 번호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용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메타 데이터가 적용이 되고 기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기술 메타, 컨텐츠 메타, 관리 메타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메타 데이터들을 각 아이템별로 붙여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확장성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원본 컬렉션 이외에, 그러니까 창작자의 의도가 이제 있는 것이 원래 아카이브 컬렉션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자, 편집자의 연구자의 접근성 향상 혹은 연구 주제, 연구 앵글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추가로 넣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시태깅이 바로 확장성 부분으로 비디오 서재에서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로 편집자의 연구 및 서비스 관점이 추가된 것이고, 비디오 서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용구 14개 해시태그로 영상을 클러스터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로 영상과 그리고 아카이브 이미지, 소장품 이미지, 연구 텍스트들을 이제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통제 어휘집 내부에서 이제 제작한 이 어휘집을 사용을 해서 싱글 채널 비디오의 제목, 그리고 제작 연대, 그다음에 제작 관련 인물, 등장 인물, 관련 전시와 이벤트, 관련 작품으로 저희가 이제 필드들을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거기서 뽑은 키워드들이 각각의 비디오, 아카이브, 연구, 그다음에 소장품, 여기에 이제 저희가 부여가 되고 동일한 키워드를 가진 아이템들이 상호 참조로 한 화면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맥락화 부분인데, 아카이브 컬렉션이 지금 유형이 다른 컬렉션들이 지금 비디오 서재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들이 이제 붙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비디오들을 읽어낼 수 있는 맥락을 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재맥락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작품이나 수집 아카이브, 기관 아카이브, 그리고 연구 텍스트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 아카이브 비디오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소장품이나 아카이브랑 관련돼서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게 이용자 관점에서는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통합 서비스라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미술관 디지털 자산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를 한 서비스 기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록 관리 이외에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뭐 기술 서비스 환경, 이용자 인터페이스라던가 네트워크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서버 관련한 이슈라던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하고 특히 이것들이 다 예산과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현장 실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수집한 백남준의 비디오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아카이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서재 사례를 통해서 비디오 아카이브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가 온라인 서비스에는 아카이브 컬렉션은 어떻게 원래의 맥락을 유지하며 컬렉션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메타데이터 표준 혹은 세트를 채택하여 온라인 서비스 아이템을 기술, 디스크립션 함으로써 아카이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2차 편집자의 관점은 어디까지 개입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서비스 과정에서 아카이브 아이템은 어떻게 재맥락화될 수 있을까라는 이 네 가지 질문들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매우 정말 상세한 그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 강진욱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소리를 올린다고. 네. 어, 그 박상희 그 선생님을 이제 뵌 게 2021년에 뵀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처음 뵙고 그러고 나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2021년에 뵙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 아카이브 그런 비디오 서재 프로젝트를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했던 게 2021년부터 했으니까 사실은 한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이제 박상혜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이제 같이 일하시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구축을 하다 보니, 이제 한 3, 4년 전에 만들고, 저희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약간 고백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백남준 아카이브를 만들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은 데이터를 정말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부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문화재단에 있는 전산실안에 이제 배포를 하기 전에 아카이브를 갖다 먼저 안전하게 구축하자라고 해서 만들었고, 지금 이제 보셨던 이제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라는 건 KT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 이제 분리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보관을 해두고 서비스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 우리 많이 듣는 A2M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오메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보여지는 형태들인데 이건 이제 바이러스나 해킹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이제 박상희 실장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에서 오메카라든지 아니면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PHP로 되어 있으면 뭐 통과를 못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헤드리스 CMS라는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이 이제 화면을 만들고 화면을 설계해서 만들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계시는 이제 학예 연구사 분들이나 안에 이제 박상혜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화면을 이제 빨리빨리 쉽게 바꿔서 전시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사실은 원래 이제 박상희 선생님 좀 한번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전시라는 것들이
아니면 이제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가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또 새로운 형태로 뭐 바뀌어서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짧은 기간 바뀌어서 보여진다든지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사실은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만들었던 저희의 문제로서 이제 먼저 고백을 드리고 여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곳에서 아카이브를 하고 또 저희가 구축할 때는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 똑같은 문제들인데 여기 저희 정말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두 벌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영상들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세 벌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뭐 예를 들어서 백남준의 비디오 소재가 뭐 해킹으로 완전히 공격을 당해서 다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정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랜섬웨어 안쪽에서 이제 내부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백남준 아트센터가 아니고 경기문화재단이라는 그곳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외산 클라우드를 못 쓰고 이래서 국내 클라우드는 그런 부분들 제공이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요새는 이제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의 콜드 아카이브라고 해서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월 뭐 한 2, 30만 원이면 아마 월 뭐 연간 뭐 500만 원 이내에서 다시 뭐 3차, 4차 백업들을 이제 랜섬웨어나 이런 데서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비용 이야기 하셨는데 비용 이야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비용과 관계없이 백남준 아카이브 센터에다 계속 백남준 아트 센터에다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직원들이 저보다 더 돈에 밝아서요. 이야기를 계속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백남준 아트 센터에 대한 이제 그런 데이터가 혹시나 이제 유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뭐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찾았던 부분들, 정말 백남준 아트 센터에서, 그리고 백남준의 비디오 소재,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유튜브를 쓰지도 않았고요. 같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유튜브의 서비스나 이런 데 묶이지 않고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고, 로그인 안 해도 일부를 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해외나 이런 데서 볼 때 대단히 느린, 네트워크에서는 좀 느린 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히 유럽, 뭐 이런 곳에서 느리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화질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느린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아카이브라는 것들이 뭐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도 뭐 유튜브를 써서 서비스 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축해서 쓸때 해외에 대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사실은 백남준 아카이브 아트 센터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혹시나 이제 다른 곳에서도 그 뭐 고민을 하시면 아마 백남준 센터의 박상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많은 부분들 아마 이제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경험적 도움들을 많이 제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들어왔는데 뭐 박상혜 선생님한테 질문이나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의 이제 고해성사와 제가 잘못 저질렀던 문제들에 대한 고해성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지하계 연구사님의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로서는 이 백남준의 비디오 아카이브를 이렇게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를 구축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가 너무 보여가지고 네, 항상 이렇게 이 사이트를 처음 오픈하셨을 때 굉장히 먼저 일단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시면서 이제 어떻게 기능을 구성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어, 해주시는 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소장품도 영상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카이브 컬렉션 그리고 저희도 싱글 채널 비디오를 소장을 하고 있지만 백남준 아트센터와 같이 이렇게 온라인 스트리밍이 가능한 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아까 그 박상희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저희는 그 전송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동시대 이제 작가들의 작품이었고 사실은 이제 아카이브보다는 어떤 작가들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는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해상도에 어느 정도 스피커에 어떤 크기의 모니터에서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이런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지금 구축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소장품 같은 경우에 싱글 단채널 뷰어를 저희도 하나 설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송권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희 그 미술관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구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방문해야 볼 수 있는 것으로 뷰어를 개발해 놨기 때문에 뭐 별도의 뭐 로그인이나 뭐 다른 이제 어렵게 뭐 그 직관적으로 아주 그 기능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지금 이제 백남준 그 아트센터에서 설계해 놓으신 백남준 비디오 서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타깃층을, 그러니까 물론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용이 쉽지만 전문가들도 만족할 만한 어떤 사이트를 구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영상을 직관적으로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플레이하는 기능 정도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그 박상희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백남준의 비디오 컬렉션을 잘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온라인 뭐 일반 이용자나 전문 이용자들이 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잘 일단 구축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뭐랄까 그 고민 같은 것들을 다 잘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온라인 서비스라고 하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는 그 선생님께서 어, 네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토론의 그 문을 열어두셨는데 저는 좀 여기서 뭐 첫 번째 온라인 서비스 뭐 원래 맥락이라든지 메타데이터 표준 같은 것들은 여기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박상희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3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지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차 편집자의 관점이 어디까지 개입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부연 설명을 듣고 싶달까요? 좀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뷰어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를, 물론 이제 온라인이 집에서 정말 온라인은 아니지만 이제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뷰어 서비스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좀 고민을 하자면, 2차 편집자의 관점이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투 트랙으로 당연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원 트랙으로는 원본 질서를 가지고 있고, 원본을 저희의 서버에 가지고 있고, 그냥 뷰어를 위해서는 이제 가공을 한다. 이렇게 약간 큐레이션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3번의 그 문제에서 2차 편집자의 관점은 어디까지 이렇게 개입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사이트를 구축할 때 이 원본 비디오 아카이브와 그 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 네 분의 논평과 질문이 끝나면 같이 그 질문들에 대한 선생님의 박승현 선생님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세라 디렉터님의 논평과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트림 디렉터 정세라입니다. 박상희 선생님의 발표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더스트림이라고 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백남준 아트센터, 그러니까 기관형의 스트리밍 플랫폼과 민간 예술 단체에서 연구원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어떤 이제 차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대부분 그 많이 공감하면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5가지의 온라인 서비스의 지향점을 백남주 아트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 5가지 아카이브 서비스 안에서 더 스트림은 몇 가지를 충족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뭐 이용 가능성. 제가 2015년에 이제 미술계에는 공식 런칭 하면서 홍보를 시작하고 동명의 비평 예술지를 같이 출판을 하면서 이제 비평적인 범위까지도 이제 저희는 그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제 메타 데이터 아카이브 플랫폼, 그리고 또 저희가 다루는 것들이 비디오 아트라던가 무빙 이미지의 이제 비물질 영상 예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메타 데이터의 아카이브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이용자들에게 확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디렉션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요. 세 번째 이제 확장성이 아까 이제 해시태깅에 이제 그 학예 연구사들이나 혹은 이 편집자들의 이제 관점 안에서의 의도를 제시해 주시는 부분도 더스트림도 저희도 역시 이제 그러한 태깅 서비스의 이제 그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더스트림 안에서도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콘텐츠의 이 확장성 안에서 보면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남준 아트 작가라고 하는 그 완벽하게 이제 한 작가에 대한 전체적인 작품의 이제 맥락들을 연구하신다라고 하면 더스트림은 이제 작가들 개별의 아트워크 같은 것들을 저희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자율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아카이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작품들인지를 미리 회의를 통해 선별하고 또 작가한테 직접 컨택을 해서 작품의 이제 원본을 받거나 혹은 이제 작가들의 이제 그 인베드를 허락받는 형식으로 이제 저희 아카이브에 다시 한번 재이관하는 작업들을 한 2차, 3차 정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확장성 안에서 이제 해시태깅 서비스 자체가 백남준 그 아트센터 해시태깅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순환적인 그 맥락들을 연구하신다라고 하면 더스트림 아카이브는 이제 작가 개개인의 작품들의 해시태깅과 함께 전체 작가들의 작품들을 저희 연구원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이슈들로 구체적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또 공통적으로 레이어링을 좀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이제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 맥락화를 어떻게 개인들이 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는 그 백남자 아트센터 연구 텍스트 기반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그리고 관련 작품에 대한 이제 어떤 배열들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거의 전시라고 하는 큐레이토리얼 이제 그 실천 안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혹은 비평지를 출판하거나 정기적인 스크리닝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티스트 토크를 해서 연결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후 가공 안에서 이제 작가의 심도 있는 작품 인터뷰를 저희 연구원들이 또 1대1 매칭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온라인 서비스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비평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5번째 통합 서비스 소장품 관리 시스템인데 저희는 소장을 하면서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도 이제 이 재맥락화의 문제 안에서 백남준 아트센터는
물론 이제 자체적인 기획 전시, 그리고 연구 심포지엄, 뭐 너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이 아카이브 서비스를 저희는 이제 연구원, 그러니까 더스트림 자체가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또 이용하거든요. 자체적인 기획 안에서도 1순위의 대상으로 일단은 삼아서 이 아카이브에 참여한 작가들이 한 번쯤은 더 스트림을 통해서 어떤 큐레이터리얼 실천 안에서 활용될 수 있고 또 초대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 백남주 아트센터 안에서는 이제 백남준 작가님의 작품들을 아카이브 연구하시면서도 그 다른 외부자들하고의 연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열어두고 계신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특히 이제 온라인 아카이브 서비스 안에서 원래 원본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다시 후가공을 하고 이렇게 아카이브로 이관하실 때 자체 연구원들이 어떤 식의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카이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을 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어,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토론자이신 조선영 교수님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로 있는 조설영입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선생님들 뵙고 또 처음 뵌 분들도 계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박상혜 선생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됐는데, 전 백남준 아트센터의 이 백남준 서재, 아까 정세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더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이 미학이고, 사실 아카이브 쪽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실무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 아카이브에 대한 게 좀 있어서 아마 저를 초청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좀 미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아카이브를 접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카이빙 자체를 전공하신 분들하고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박상현 선생님이 이제 여기 백남준 비디오 서재를 구축하시고 또 설명해 주신 거를 보면서 저기 미학적인 관점까지 적절히 좀 수용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 출처와 그 원본의 신뢰성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맥락, 재맥락화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아카이브 쪽 동향을 몰라서 최근에는 그런 경계가 많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궁금한 것은, 어, 그, 제가 그 백남준 비디오 서재가 출범할 때 이제 심포지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NJP 리더에 올라온 이제 글들을 읽었는데, 거기 이제 한나 휠링과 볼프강 에른스트라는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대립되는 관점으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나 웰링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급진적인 관점인데 저는 좀 그 부분이 흥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또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아카이브와 작품의 관계를 다룬 아카이브 리듬이란 전시를 개최를 했는데 제가 거기 도로 글을 의뢰를 받아서 쓰면서 작가와 작품과 아카이브의 관계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면은 작품을 설명하는 작품이 근원이고 아카이브는 그것의 이제 파생물이라고 하는 관점이 많지만 사실 그 한나 웰링도 이야기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카이브가 작품을 재규정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 근데 그런 관점이 어느 정도로 보편적인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카이브는 작품의 유일무이성, 원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해체하는 역할, 실제로 그 백남준 비디오 서재에도 수많은 에디션들이 있고, 그 같은 제목의 다양한 에디션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그거를 뭐 배제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원출처 그대로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최종적 작품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고, 결코 유일무이한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사실 아카이브가 보여주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나 벨링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러한 아카이브로부터 작품이 재창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암묵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가상적 아카이브일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작품은 다시 재창조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박상회 선생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고. 근데 물론 그때 이제 토론 섹션이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토론문도 봤지만 거기 보면 이제 조금 크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말도 들어볼 만하고 저분들 말도 들어볼 만하다는 식으로 전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좀 견해를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그 반대편에 있어 보이는 볼프강 에른스트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볼프강 에른스트는 미디어 고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꼭 한나 힐링과 반대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또 다른 관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 디지털화되면서 아카이브가 디지털화되면서 사실 아날로그의 그런 원본적 조건들, 그러니까 계속 그 최초의 포맷에서 다르게 또 변형되고 또 변형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그 기술적 조건이 계속 이전되는데 그것이 기록되어야 된다.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은 다시 상실되는 것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 말도 좀 설득력이 또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백남준 비디오 서재에는 사실은 그런 기술적 조건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웹상에서 이렇게 노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에른스트는 결국 그 역사주의적 아카이브와 뭐 기능적 아카이브를 대립시키면서 그 어떤 사람의 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밑에 이렇게 작품을 쫙 배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으로 기술적 조건이 계속 변화하는 것 자체를 아카이빙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주장도 또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아카이브를 미술관들이 구축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백남준 서재가 굉장히 훌륭한 선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 뭐 서울시립미술관이라는 데 이런 데서 또 아카이브를 이제 크게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거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온라인에 올라 있는 걸 보고, 한편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맞는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아카이브는 어쩌면, 작가의 삶 그 자체를 복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작품의 구성물이나 작품의 이해를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복원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는 그 과거에 우리가 말하자면 현대적 관점에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은 굉장히 오래된 버전의 어떤 작가와 그 작품, 아카이브 사이의 관계를 다시 귀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가의 뭐 작가가 뭐 작업실을 지었는데 그 작업실 설계도 뭐 작업실에 연관된 무슨 계약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서울시립미술관 아카이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백남준 서재는 어떻게 보면 설명하셨듯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단순한데, 그러니까 그냥 백남준 작가에게서 직접 그의 스튜디오에 있는 것을 통째로 가져왔고 더 이상 넣고 뺄 게 없으니 어떻게 보면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그런 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어디까지 아카이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결국 작가는 누구인가?
아카이브는 작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는 질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질문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길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 효과라고도 하고, 아카이브적인 선회라고도 하고, 또 그 선회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포스트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오히려 이제 어떤 물질, 기술의, 계보, 전이, 이제 이런 것부터 여러 굉장히 함축적인 질문을, 조성현 선생님이 해주셨고, 또 미학적인 문제, 확장성의 문제, 재맥락화의 문제, 또 이제 고백까지 지금 여러 가지 양식의 질문과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토론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상혜 선생님, 네, 네,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 선생님 질문부터 먼저 좀 답을 좀 드리면은 일단 그 2차 편집자의 관점은 일단 저는 이 비디오 서재를 하나의 온라인 출판, 퍼블리싱이라고 이해를 하고 기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자, 에디터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2차 편집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일단 이게 아카이브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기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창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맥락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자,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제일 원칙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 백남준 작가의 이제 정리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자체가 워낙에 이제 원질서 틀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냥 인벤토리를 받을 때도 이제 저희가 2004년에 구매 인벤토리를 받을 때도 PDF 파일로 그냥 거의 2,300개 되는 목록을 그냥 한 번에 쭉 받았고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붙어 있는 테이프 겉면에 메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영상 테이프들을 열어서 보다 보니까 이 인벤토리 상에 나와 있는 정보와 실제 테이프가 담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상이하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메타들을 새로 이제 붙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붙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이제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정렬을 새로 한번 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저희가 부딪히게 됐어요. 원래 테이프 번호대로만 쭉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정세라 선생님 질문에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를 2,000개를 동시에 저희가 오픈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1차, 2차, 3차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지를 나눠서 하는 첫 번째를 뭘로 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선정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선별된 것들을 저희가 테이프를 그냥 나열식으로 브라우징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기획의 의도였고, 그거는 이제 접근성 향상이라는 일종의 퍼블리싱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원래의 맥락만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이 퍼블리싱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정말 이 날것으로의 아카이브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렬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인가 해는 차원에서 이제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물들을 작품, 기록, 방송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한번 하고 그 밑으로 좀 넣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비디오 서재라는 플랫폼 자체가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영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의 그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얹어야 되는 그 어레인지먼트의 문제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개입을 했던 편집자 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인터페이싱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내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밸류 애드를 해야 되는 이 기획자로서의 측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고안을 했었던 게
백남준의 직접 인용구로 구성된 해시태그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개입을 했었던 두 가지 편집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렬을 한번 손을 봤다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비디오 번호들을 메타로 보여줌으로써 원래 맥락도 좀 유지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컨텐츠에 이제 기여한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한 15년 동안 뭐 내외부의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가지고 백남준을 굉장히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백남준의 사유가 좀 전달될 수 있는 인용구로 해시태깅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 아이디어를 좀 더한 것까지가 여기에 이제 2차 편집의 관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이 좀 되었을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정세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가 저희는 이제 재맥락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이 개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비디오 서재를 뭘로 봤냐면은 큐레토리얼 플랫폼이 아니라 연구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가 이 속성을 좀 조작정으로 정의를 한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자들과의 연계 가능성 부분에서 작가의 작업으로 이게 재순환된다거나 아니면은 큐레이터들이 이걸 사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뭔가 전시의 맥락으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연구자들의 연구 접근성 향상을 이제 저희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플랫폼이라는 그 제일 기본 원칙을 저희가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 협력은 아무래도 연구자들과 이제 개입이 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게 이제 독일의 디터 다니엘스 교수님이 저희가 이제 그 국제수상 수상작가 중에 캠프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요 캠프라는 작가가 본인들이 했었던 작업이랑 연결했고 njp.ma라는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그 작업으로 풀었었던 비디오 아카이브를 그 방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디터 다니엘스 교수님이 연구 글로 좀 작성을 해주신 그런 연구 사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이제 보존과 활용이 원래 사실 아카이브의 기본 이제 개념인데, 아트센터에서는 이제 아카이브의 이 앵글에서 봤을 때는 비디오 아카이브, 백남준 작가가 직접 소장하고 활용을 했던 비디오 아카이브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보존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전체 대상. 그래서 여기서는 가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비디오 서재를 기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일차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내부에서 좀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첫 번째 기준으로 적용을 했던 게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대표 싱글 채널들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영순위로 저희가 올렸고, 그리고 이제 완결성이 있는 방송들이나 기록들, 그러니까 파편적인 방송이나 기록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400편의 이제 영상들을 저희가 1차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2285개의 이제 비디오 아카이브는 저희 전체 이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이제 당위와 명분과 그다음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2285개 중에서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비디오 서재에서는 결국은 보여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노이즈만을 있는 테이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어시스턴트가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녹화하다가 이렇게 계속 얹어진 듯한 그런 테이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서비스의 대상에 넣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정도가 이제 저희가 기관으로서 재맥락화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이제 선례, 사례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재맥락화하는 저희 플랫폼에서의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 앵글이 뭐냐면은 아카이브랑 소장품이랑 연계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큐레토리얼이나 아니면은 이런 아티스틱 플랫폼, 그러니까 프랙티스로서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보에 근거한 키워드들을 저희가 도출했어요. 그래서 아카이브 이미지나 아니면은 전시 이미지나 소장품 이미지나 연구나 아니면은 아카이브 영상들, 이 5개의 이 카테고리 모두에서 저희가 키워드 도출을 하는 그 키워드 필드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싱글 채널 비디오의 비디오 표제, 제작 연대, 제작과 관련된 등장인물, 그러니까 제작과 관련된 크루 인물들 혹은 그 비디오에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전시나 퍼포먼스를 포함한 이벤트, 그다음에 작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정보에 기인한 키워드들을 저희가 다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에게 애드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크로스 뭐지 상호 참조 기능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서로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약간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큐레토리얼이나 아니면 작가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연구를 위한 정말 기록 플랫폼으로 이해를 좀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요것들의 관계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해석적인 부분은 많이 지금 배제를 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선생님? 네. 네, 마지막으로 조 교수님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 사실 한나웰릭의 이 아카이브 그 버추얼 아카이브 개념 자체가 이제 아이터레이션이라고 저는 이제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록은 불변이고 기록은 그걸로 얼려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해야 되는 이 관점들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 굉장히 급진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순환적인 개념으로 기록이 재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해석이 굉장히 다르게 붙어 있고 그러다 보면 원본의 기록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이 새로운 순환고리를 이제 버추얼 아카이브라는 개념으로 이제 한나가 계속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록의 선택과 그리고 해석 부분은 이제 기록학 쪽에서도 기록학 이제 이론가들도 사실 이게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이제 공공 기록에서도 그렇게 보는 기록들이 많이 그런 관점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특별히 이제 미술 기록이라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공 기록에서도 버려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사회의 주류로 남아있지 않은 그 계층과 그리고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 기록, 그러니까 사회의 주류로 남아있는 기억들로 남아있는 기록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기록학자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록을 읽어내는 방식인데, 그래서 기록의 선정, 그리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과정, 그러니까 평가 선정 과정에서 결국에는 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정치적인 해석이다라고 보는 그런 기록학자들의 의견도 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저는 한나랑 비슷하게 요새는 일단은 이 기록이라는 것 자체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는 이 동시대, 당대의 연구자들, 이론가들, 작가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어떤 절대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뭐 조 교수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의 알키비스트였긴 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대신에 저는 경계는 아직까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기록으로 남겨져서 소장되어 있는 것들의 컨텍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한 겹 더 입혀서 그리고 다른 앵글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결과물도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그것들이 새로운 아카이브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에른스틴 교수님 얘기처럼 이제 기술 환경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변형까지는 아니지만은 누락될 수 있고 그리고 훼손될 수 있어서 인테그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의 이제 문제들은 도큐멘팅이나 도큐멘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 이게 기술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카이브를 바라보는 측면인데 사실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아날로그 아카이브들의 접근성이라는 것 자체는 아시겠지만은 이 아카이브 기록 보존소에 직접 예약을 하고 가서 거기서 박스를 콜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종이들을 다 이제 보다서 자기가 몰랐던 맥락들이 거기서 밝혀지면서
저는 이제 그걸 아이카이브에서 약간 길을 잃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과는 완전 별개로 디지털 아카이브는 정말 본인이 원하는 바로 그 아카이브 시스템을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 그런 조직, 그런 오거나이제이션, 그런 오거나이징 되어 있는 어레인지먼트 시스템이 있는 상태로 연구자들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록물들이 하나하나 디지타이즈드 돼서 혹은 뭐 본 디지털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그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메타들이 다 따로 이제 붙게 되는 전통적인 기록 관리 방식과는 전혀 좀 다른 혹은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이게 아이템 하나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본다면 이 에른스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의 놓칠 수 있는 맥락들을 어쩌면 기술적인 관점으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것들이 본 디지털의 아이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이 연구자들 혹은 아키비스트가 옆으로 붙여주는 메타들에 대한 범위 그리고 거기서 붙여질 수 있는 어쩌면 그게 2차 편집자, 2차 해석자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자들이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그러니까 오텐티시티에 대한 그런 그 보증? 그러니까 신뢰성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신뢰성을 어떻게 또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작가 아카이브 측면에서는 미술관의 이제 소장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또 평가 선정의 문제랑도 좀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집해야 된다라는 미술관이라는 어쨌거나 기관이잖아요. 이제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서 미술이랑 혹은 예술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록, 사실들을 수집을 해서 보존을 해서 이것들이 후대에서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한 상식처럼 여기는 것들이 후대에서 다른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져야만 후대에서 그것들을 정보로 혹은 지식으로 혹은 기억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기관 아카이브가 가지는 의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수집을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당대 저희가 이제 현 시대를 동시대를 사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100년, 200년 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지금에서는 너무 오버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 작가를 이해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작가를 오히려 뭐 더 이렇게 좀 작가를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이렇게 살을 찌운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지만 이게 어쩌면 저희가 다 죽고 100년 뒤에 연구자들이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더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들이 그중에서 연구자들이 본인들의 연구 맥락에 맞춰서 선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어쩌면 좀 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수집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수집을 할 때는 이제 평가 기준이라는 것들이 객관화돼서 적용은 분명히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대표님 저희 강 교수님 저희 시스템 만들어 주시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뭐 저희가 예, 이거를 만들고 나서 지금 벌써 서비스하고 한 2년 정도, 저 올해가 2, 3, 4년이니까 3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에 뭐 제가 여러 가지의 이 업무상의 이제 로드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기 여기가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했는데 뭐 네,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콘텐츠도 좀 보완을 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좀 속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질문을, 어, 그, 상세하게 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종의 이제 그 아카이브의 비결정성이 어떤 기술과 이제 해석자의 상보성으로 이제 어떤 이제 기랑 뭐 순항을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들으신 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명한 교수님, 저희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우리 10시까지 하시면 어떨까요? 네. 네, 네. 그럼 선생님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논평이 있으시면 하시겠어요? 이제 박춘호 선생님 질문하시죠.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질문, 아마 네, 손을 드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예. 아, 박춘호 예. 선생님이 아까 손을 들으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저는 예, 네. 보지 못했습니다. 예. 예.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질문해. 예. 아주 귀한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22년도 그 백남준 선생님 그 탄생 90주년 기념 관련한 그 전시, 그 백남준 센터에서 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보고 왔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에서 뭐 꼭 이제 제가 어, 제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백남준 그 센터를 가서 꼭 한 번씩은 보라고 이제 제가 과제 겸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딴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하나 자료를 하나 좀 공유할까요? 그때 그 90주년 그 탄생 90주년 그 전시를 보면서 제가 가장 이제 인상 깊었고 감명 깊었던 자료예요. 지금 채팅방에 제가 공유를 하나 했었는데 유토피안 레이저 TV 그 관련한 프로그램 선언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시 내용 중에 지금 제가 채팅방으로 그 사진 찍어왔던 거를 공유했는데 내용 자체는 유토피안 레이저 TV 스테이션 관련해서 1966년도에 이 선언문을 쓰면서 96년도 그러니까 30년 후 3월 1일 날 방송될 프로그램을 이제 자기가 백남주 선생이 그 작성을 한 그 기획서가 이제 30년 후에 내가 방송될 내용을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적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부 개인들이 이제 자신의 채널을 갖고 방송을 할 거라는 그런 어떤 전망.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등장한 게 2005년이니까 뭐 완전히 40년 후에 이제 미래를 40년 전에 내다보고서 썼다라고밖에 이제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시를 보면서 이런 선각자를 우리가 선배로 그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제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 40년 후 유튜브의 어떤 미래를 이미 내다본 그런 그 관점에서 백 선생님이 바라봤던 거는 모든 어떤 그 소위 방송이라는 것을 뭐 미디어 기반으로 해서 전부 개인화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죠. 아카이브의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자를 위한 아카이브로서의 지금 방향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된 걸 말씀하셨는데, 백남준 그 선생님이 바라봤던 미래, 그것과 관련해서 아카이브의 방향성이 보다 더, 이 바라봤던 미래의 방향성이 이제 온라인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조선영 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재맥락화라는 것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그 모든 미디어가 개인으로 이제 중심이 돼서 진행되는 그 환경에서 그 재맥락화라는 건 어차피 이제 버추어 아카이브라는 것이 결국은 이미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카이브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백남준 서재라는 그 방향성이 해체와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재맥락화라는 그 관점에서 이것이 물질적인 해체가 아니라 맥락의 해체와 그리고 맥락의 재구조와 재맥락화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백남준 선생님이 바라왔던 미래의 방향성에 온라인되는 어떤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 생각이 있고, 저는 이제 그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예. 네, 제가 답을 할까요? 네. 아, 네. 어, 네. 백남준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백남준의 늪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유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선구자적 사유를 한 것도 많고,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기도 하셨는데, 일단 뭐 60년대 개인 채널을 예견을 하셨던 건 74년에 이미 이제 정보 초고속 시대, 정보 초고속도로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라는 개념을 74년 그래서 먼저 언급을 좀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선각자적으로 미래 정보 시대를 많이 이제 예견을 하시고, 본인이 이제 레이저라는 매체가 60년대부터 이제 많이 활용이 됐었고, 통신 매체로도 이제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거기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이제 예술적으로 어떻게 차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가 시작된 거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백남준 작가가 이제 아카이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런 그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남기신 거는 뭐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여러 저희는 지금 아카이브라는 것 자체가 작가의 어떤 활동 영역의 일부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측면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백 작가님의 아카이브라고 해서 기록학에서 다룰 수 있는, 기록학에서 관리되고 기록학에서 활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는 다르게 뭔가 이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저희는 이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록의 무결성, 뭐 신뢰성, 뭐 원본성,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차원으로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들은 구축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 이것들을 재맥락하고 재구조하고 해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뭐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재서술해서 뭔가 다른 의미 있는 연구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별도의 뭐 그게 기록학 연구자가 됐을 수도 있고 미학 연구자분들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가 연구하시는 아니면 큐레이터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의 뭐 인문학자, 역사자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연구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뭔가의 해석적이고 활용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아키비스트로서 그분들이 그것들을 잘 해석하고 재구조하고 해체하시고 맥락화를 다시 잡으실 수 있도록 원래 저희가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록 자체의 맥락을 잘 전달해 드리는 게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 질문이나 질문 혹은,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예. 저는 용인대 학교 중국학과를 작년에 퇴직을 했고, 현재 고전과 미래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 제일 백남준 아트센터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구소가 경기도 박물관 앞에 있고, 저희 집이 이 경기도 박물관 뒤에 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경기도 박물관 또 붙어 있고요. 최근에는 요 근래는 많이 못 가봤는데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한 거라든지 뭐 건의가 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예. 첫 번째는 그 홈페이지, 백남주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면 그 백남주의 비데오 서재라고 하는 걸 되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소장품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몇 개가 있고 밑에 백남준의 비데오 서재인데,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화면에도 좀 노출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 검색에도 보면 백남준 서재가 일찍 나오긴 하는데 좀 초기 화면에 별도로 노출이 돼가지고 배너 형태로 노출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두 번째는 비디오 서재에 제가 들어가 봐서 비디오를 감상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요구하던데, 전체를 보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 로그인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만약 로그인을 뭐 예를 들어서 뭐죠? 무슨 세큐리티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 또는 업적의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 문제라든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도 보안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 유튜브에 다 공개가 안 되더라도 유튜브에 일정 좀 뭐랄까 운영을 하고 홈페이지 뭐 그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를 보여주고 이렇게 연계시킬 수 이렇게 더 크게 보려면 이렇게 오라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유튜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요새 뭐 틱톡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쇼폼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사람 그 네 번째는 그다음에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구조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새 이제 제가 디지털 인문학 쪽에 그 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요새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GIS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그렇습니다만, 비데오를 맥락화를 하기 위해서 작품들이 별도로 있지만 그 작품이 어떤 다루고 있는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발표 시기라든지 또는 장소 또는 다루고 있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보여지든지 아니면 전체 구글 지도는 뭐든 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또는 그 상관관계가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면 그런 디지털 인문학적인 기법 같은 걸 많이 쓰면 대단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섯 번째, 그 백남준 선생이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연구소, 한국사상사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거기 도올 김영욱 선생이 이제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도학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백남준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잘 안 알려지고 그런 거지만 에피소드인데, 일본에 보면 편집공학 해가지고 마츠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책이 여러 권, 7권, 뭐 소개가 돼 있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편집공학 연구소라고 하는 것도 차렸고, 그다음에 또 일본 학자 중에 아주 제가 고전학을 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시라가와 시즈카라고 하는 한자 세 개를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마츠오카 세이고 선생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한테 그 백천정, 시라가와 시집가를 소개한 사람이 백남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있습니다. 그 검색을 해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 뭐냐면 바쿠난 그렇지 하쿠난 뭐 바쿠는가 어쨌든 남준 하이쿠가 어느 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 사람이 시라가를 읽지 않았다면 엉터리다. 다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그때 어, 시라가가 누구지? 그래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평정까지도 쓰게 되는데 저는 왜 이게 흥미롭냐면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들을 서로 묶어줬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백남중 선생의 어떤 비디오 작품의 세계가 의외로 한자라든지 한문의 세계, 고전의 세계하고도 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비밀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는 이렇게 분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백남준 선생이 그 시라고 하는 그 당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에서도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츠오카 세이고는 엄청난 독서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 천일천야 뭐 천하천독 해가지고 매일 밤 이렇게 이 독서록도 올리고 해서 그런데 그분조차도 미처 파악 못했던 걸 아주 초기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정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간명하게 예, 해주시면. 간명하게 네,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예, 예. 번째는 제가 이제 건의라든지 궁금한 거, 초기 홈페이지 그런 건 기술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거 서로 이렇게 비디오끼리 네트워크를 좀 하는 것도 조금 네트워킹에서 그런 거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비디오 자료도 중요하지만 텍스트든지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제대로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깊게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카이브를 너무 비디오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 상관관계에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 박상혜 연구사님. 아, 네. 일단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시키는 것은 제가 한번 적극 건의를 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가 이게 작품도 포함이 되어서 감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 여러 가지의 우려점들이 있었어요. 이게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이게 과연 비디오 작품 외에 기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작품을 이렇게 무료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접근법인가? 이게 잘못된 선례로 남아서 지금 여기 이제 더 스트리밍처럼 정말 이 작가들의 작품만을 온라인 서비스하는 곳에서도 당연히 이게 무료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이나 이런 요구들이 있으면은 이게 사실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 배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돼서 이제 생계까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저희가 외부에서 좀 받기도 해받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이제 그 진입 장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로그인을 할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이게 풀로 보여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 유튜브나 잠시만. 그러면 간략하게 왜 우리가 로그인을 요구하는지 그렇게 간략하게 밑에 설명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아, 네네. 그거는 한번 제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쇼폼처럼 이런 틱톡 같은 것들은 상업 플랫폼이라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상업 플랫폼에 올리는 거는 이 비영리 플랫폼에 서비스하는 거랑 완전 별개의 문제고 이건 굉장히 법적 동의의 절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불가능한 이런 플랫폼이고요. 두 가지는. 그 다음에 뭐 시기나 장소나 인물로 해서 타임라인 하는 인포그래픽이나 아니면 데이터 애널리시스 통해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온라인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굉장한 이 데이터 수집과 그리고 그것들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이런 맥락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그것도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 이 분석 과정을 통해 갖고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해 드리기에는 저희가 약간 좀 역부족인 이런 상황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디오를 연구하는 관점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미디어 아트나 아니면 영상 분석이나 뭐 이런 관점이 아닌 다른 새로운 맥락으로 비디오를 좀 읽을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은 저희가 한번 차차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러면 저희가 그 10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분 정도 그 질문이나 논평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제가 좀 아까,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예수님. 네네. 예. 노무현 교수님. 예. 예, 선생님, 백남준과 백남준의 작품이 세인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는 때도 있었고, 또 이제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이제 폭발적으로 받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백남준의 작품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시대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아카이빙에서 어떤 이제 뭐 신문에서의 그 백남준에 대한 평이라든가 뭐 어떤 또 아까 이동철 선생님께서도 어떤 다른 어떤 대표적인 뭐 작가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는 또 관련한 에피소드 뭐 이런 그 아카이빙 상황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런 아카이빙들이 또한 됐을 때 그 어떤 우리의 일반 역사에 의해 이것을 위해서 또 백남준 아카이브가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 자체에서도 이전에는 주로 이제 사건사, 정치사 뭐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기록들을 가지고 사회를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 위로, 뭐 옆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어떤가요, 선생님?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아카이브가 이제 1차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공공기록물에서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미술 아카이브, 특히 뮤지엄 아카이브에서의 이제 수집 컬렉션 같은 경우에 수집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집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거나 기증을 받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 그 백남준이랑 관련돼서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혹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 2차 자료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클리핑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뭐 이런 식의 평론 자료들 그다음에 뭐 그 2차 자료, 그러니까 제3자의 시각으로 퍼블리시된 자료들이 그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비디오 서재 중에 이제 백남준이라고 분류되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백남준 아카이브라고 분류되는 분류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 아트센터가 수집한 수집 기록 컬렉션들이에요. 지금 한 16개 정도 있고, 그리고 그 16개의 수집 컬렉션 밑에는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자료들, 그러니까 평론이라 아니면은 백남준을 다룬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가 자체가 창작 혹은 그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냈던 기록물 이외에 제3자가 바라보는 작가, 그 시대에서의 백남준을 이해했던 방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저희에는 아카이브로 수집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해주신 선생님들이 혹시 더 그 질문하실 것이나 뭐 논평하실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저는 이제 그런 영상 아카이브에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한 기관 입장에서 사실 그런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백내준의 비디오 소재만큼은 못하겠지만 저작권 이용 허락이 된 어떤 아카이브에 한해서 뭐 굳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서비스를 하라는 어떤 그 정부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이제 활성화하라는 측면이죠. 또 실제 이제 이거를 선례적으로 먼저 정말 잘 구축해 놓으신 기관 입장에서 이 서비스의 그 이용률이 어떤지 좀 실제 궁금해요. 사실 저희 비디오 아카이브가 현장 열람 시절에도 지금도 현장 열람 물론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디오 서재 같은 경우는 아까 강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계약한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제 스트리밍이 전 세계에서 원활하게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속도의 네트워크 환경이 저희가 구축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무기한 점이 있어서 지금 작년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월 뷰수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유튜브 한 건 올라가면 몇백만 뷰 뭐 이런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네, 동시 접속자 수를 저희가 한정을 한 그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그 트래픽을 넘어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정확하게 지금 내가 숫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몇 명이다 몇 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런 10만 단위의 뷰가 아니었다는 걸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굉장히 애정 어린, 질문과, 또 약간의, 비판적인 질문과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자면 백남준 아카이브가 오늘 제기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어, 그, 아카이브적인 선회에서 기술의 문제, 미래의 문제, 탈인간 중심적인 것을 이제 요구하는, 지금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의 어떤 미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고, 또 그런 어떤 사례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들었고요. 사실 이제 백남준 이 남긴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시간에 관한 책을 샀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책을 읽지 못했다라는 그 경고죠. 경고를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전하면서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교수님 마지막 인사 있으실까요? 어, 오늘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사회자 선생님, 그다음에 발표자 선생님, 그다음에 또 모든 토론자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그 실질적인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많이 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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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화로만 통화해가지고 한 번도 못 뵙고 감사합니다. 조만간 놀러 갈게요. 네. 박상혜 스님, 저도 바로 집이 바로 뒤니까 놀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연구소도 가깝고, 예. 네. 오늘 레퍼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동준 선생님. 예, 예. 예.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